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직책과 권력을 사용하여 집요하게 압박하고 될 때까지 채용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부모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께 여쭤볼 말이 많습니다. 먼저 방금 들으신 내용은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아들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중에 일부인데요.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아들 채용 문제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즉각 반발한 상황이고, 정리를 해보면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 시험에서 과거에 3차례 떨어졌었는데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 간사가 된 뒤에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묻는 등 압박을 국정원에 했고 이후에 합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김 의원 측은 나 때문에 아들이 시험에 떨어진 거다, 그거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건 한겨레 하고요. 네. 김병기 의원 간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 게임이다. 네,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겨레는 지금 말씀하신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이제 소스를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되게 이례적입니다. 예, 국정원 관계자가 언론에 네. 특정 의원과 관련한 비리를 무슨 비리 의혹이 있다, 이게 있다라고 폭로하는 거는 잘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정원은 정보 조직이기 때문에 기밀 엄수 의미가 있는데 네. 이런 게 터져서 당황스러운데 곧바로 김병기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거 보면 2009년인가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해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직 무효 소송을 냈다는 거잖아요. 행정소송.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2014년에 필기시험도 붙고 면접도 붙고 모든 과정을 다 붙은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는데 네. 이게 기무사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면 기무사가 뭐가 되냐.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 내에서도 이게 신연자제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 부분은 이제 김병기 의원 해명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아들은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가 봐요. 네, 그래서 계속 시험을 받고 떨어지면서 스스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 아들과 관련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내 인사비리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의뢰한 거다. 네. 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국정원 내 특정 세력이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저로서는 누구의 입장이 맞다 그러고 말할 수 없지만 야당은 흔들기에 아주 좋은 소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예. 김병기 의원 사례 보면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에 수차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 단계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채에 3번인가 4번인가를 연거푸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2016년 4월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정원을 소관부처로 하는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가 되죠. 국회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가 김병기 의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을 소관부처로 하는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가 된 이후에 그해 10월에 김병기 의원 아들이 그냥 일반 공채에서는 4번인가 떨어졌는데 기무사 장교 경력 출신을 이유로 해서 경력직 채용으로 이제 국정원에 들어갑니다. 네. 역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채보다는 뭐가 유두리가 좀 많은 모양이죠. 경력직 채용은. 융통성.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국정원에서 언론사에다가 이런 거를 소스를 줬냐. 아니, 그 비리 혐의에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근데 문제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신원조회에 왜 떨어졌는지 뭐 그거는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 신민능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뭐 공기업이 됐든 어디 그 입사 지원했다가 낙방했는데 자기가 왜 낙방하는지 모르는 게 거의 100%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낙방하면 딴 데 또 응시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의 채용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 기준 가져와라 뭐 어떻게 니네 채용하고 있느냐 계속 괴롭히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전형적으로 심써서 그냥 아들 들어간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정보위 간사가 아니었으면 그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글쎄 그건 뭐 전 모르겠어요. 잘. 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에 인사 관련 비리가 많다고 보고 이제 김병기 의원이 내부를 잘 아니까요. 그 관련한 인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요구 자료에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확인할 길이 없고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경력직 공채를 국정원이 뽑습니다. 아 뽑죠. 예, 어디나. 그 경력직 공채에 김병기 의원 아들이 공채에 지원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격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김병기 의원이 묻고 있는 거는 그럼 그 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니네가 특혜 준 거 있으면 다 얘기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지금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TF도 구성됐었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의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국정원 내 적폐 세력의 흔들기가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겨레 신문과 그 한겨레 신문 뒤에 있는 국정원의 소스 취재원과 김병기 의원 간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기무사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장교가 정말 학사장교나 이런 형태의 의무 복무를 끝낸 수준인지 아니면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진급했던 소위 직업군인 형태였는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위 이상의 진급으로 계급으로 근무를 했던 정말 직업군인 형태라면 경력직 채용이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의무복무 그러니까 학사장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무복무를 끝낸 수준의 기무사 복무 경력이라면 그걸 갖고 경력직으로 국정원에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만약을 가정하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력직 공채에 지원을 안 하고 일반 공채에 지원한 거로 봐서는 아마 의무복무 정도 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논란은 좀 향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검증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오면 다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국정원 얘기 나오다가 이제 기무사까지도 좀 다뤄봐야 돼요.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이 지금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퇴론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3월에 계엄령 관련 문건 보고를 받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만약에 3월에 보고받고 아무것도 안 한 거로 해서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면 적어도 청와대에서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도 적어도 4월에는 이 문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예, 국방부로부터. 그러면 청와대도 뭐 문책 인사가 있어야겠죠. 4월이라는 근거는 있으세요? 4월에 국방부에서 이 문건을 포함해서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도 작성할 정도로 과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무사를 개혁해야겠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청와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도 회색지대가 있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명확하게 답변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4월쯤에는 보고를 청와대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도 3월에 그 일주일 전에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그거에 대해서 서울 시내 도심에 대규모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갖고 수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직권남용죄가 될 리도 없고 검토 문건 작성한 거는 글쎄요. 뭐 검토죄라는 새로운 죄명을 신설하면 뭘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별거 아닌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만들 수 있는 문건. 그죠? 정보기관이 만들 수 있는 그런데 문건이죠. 그 문건을 송영무 장관이 보고 보고를 안 했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데 거죠. 왜 문책을 합니까? 문책하면 안 되지. 그 논리라면. 아니요. 만약에 송영무 장관을 이 이유로 문책한다면 같은 이유로 청와대도 문책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기무사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의원님이 이미 답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십니다. 저는 이 문건은 굉장히 문제 있는 문건이라고 생각하고 국기문란, 군기문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송영무 장관을 사퇴하라는 주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이 군이 그냥 군 정보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송영무 장관이 보고했건 안 했건 청와대가 이거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했건 안 했건 문책성 되면 안 되죠. 누구도 문책받아서는 안 돼야 되는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회색지대 이 부분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국방부 입장이 확인된 걸 보면 그 문건이 나왔을 때 이미 선거 국면으로 넘어갔고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문건이 나왔을 때 그 정치적 휘발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수사단이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그러나 핵심은 송영무 장관을 사퇴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 문건이 군기문란이고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지금 장관 사퇴 문제로 이 의제를 막 가지고 가는 것은 물타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고 지금 군 개혁을 진행 중인데 장관 사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건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걸 좀 바꿔서 이 계엄 검토 관련 문건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 좀 두 분께 좀 여쭐까 싶어요. 일각에서는 기무사를 관장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통해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통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단순 추측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이런 그 소요 사태나 폭동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 문건의 내용은 이제 시위대가 청와대나 헌법재판소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그리고 기무사령관한테 그 문건을 돌려줬다라고 지금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이 만약에 당시 청와대 근데 그때는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정지 상태였죠.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정식 보고 라인이라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 국무총리께 올라갔어야 되는데 한민구 당시 장관 얘기는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한 문건이라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무사령관한테 그 문건을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보고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문건이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철희 의원의 국회 질문에 따라서 준비한 일상적인 문건. 그러니까 위수령이 뭐냐, 네. 위수령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답이 있고요. 2016년 11월 초에 작성된 문건이 있습니다. 1차 촛불 집회 뒤에. 그다음에 2016년 3월 문건은 2016년 11월 초에 작성된 문건보다 훨씬 자세하게 2017년 3월. 2017년 3월. 예. 예. 2017년 3월은 훨씬 더 실행 계획까지 든 병력 배치, 이동 계획까지 들어있는 문건. 그러니까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에 대해서 물어본 거를 답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 제외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16년 11월 문건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월 초에 만들어진 문건은 10월 19일 날 1차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예. 아마 2주 정도 후에 2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11월 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매주 하질 않고 2주 후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계엄령, 위수령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을 검토했고 그 문건에는 대통령 하야시를 대비한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하야시를 대비한 문건이 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하야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정권이 이양되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지금 친위 쿠데타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2017년 3월 문건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계엄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도 이걸 지시해서 작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그 윗선이 예, 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윗선이 분명히 개입했고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도 있고 더 위험한 것은 합참 계엄과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네. 기무사에서 했다는 게 문제죠. 왜 기무사가 이걸 합니까? 기무사는 오히려 거꾸로 군 내부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나 안 졌나를 오히려 정보 사찰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단위잖아요. 군 정보 조사하고 방첩 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역할이 아닙니다. 예. 네. 김영남 의원님. 정보기관의 특성상 0.1%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화로운 촛불 집회의 계엄령을 검토한 게 아니고 시위가 폭동으로 변할 때 그리고 헌법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 상태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시나리오별로 작성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무슨 독립수사단이요? 누구로부터 독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무슨 정권의 수사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고 수사를 하겠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이어서 오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2월에 복귀 의사를 운운하는 이런 기사를 저는 또 봤습니다. 나는 의의가 없다. 일반 당원에 불과합니다. 미국 간다고 캘리포니아 뚫어지신가? 배경음악이 아주 지금 목소리가 두 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한 분은 정우택 네. 의원 같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두 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들어보는 각설하고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 전에 기무사 얘기 꼭 한번 하고 가시고 싶다고 아까 저에게 하셨는데. 너무 발언 기회를 적게 주셔서 예. 저는 왜 30초만. 네, 예. 왜 기무사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 기무사가 그 계엄령 관련 계획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월권을 넘어서 뭔가 파헤쳐볼 네. 의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왜 기무사인가? 기무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미국 떠났을 때 추석 전에 돌아오겠다 또 이런 여운을 남겼어요. 네.
또 같은 날 한국당은 여의도 당사를 떠났네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건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제가 뭐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홍준표 당대표 체계 그리고 지금 김성태 당대표 권한 체제 하에서 한국당이 얼마나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지역구 위원장이죠. 근데 중앙당사를 옮긴다는 뉴스는 벌써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 주소나 뭐 이런 거를 적어도 당협위원장들한테는 문자로라도 네. 중앙당사가 어디로 옮겼다라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한 통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에 새 당사가 안 나오면 저도 찾아갈래도 못 찾아가요, 지금. 아니, 당이 이 정도예요, 지금. 아유, 열받아요, 지금. 아니, 그건요. 예, 최민희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당직자의 우수성으로 저희에게 부러움을 자아내게 했던 당이에요. 또 무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당직을 오래전부터 공채를 해서 그 공채가 딱 확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 중요한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당직자가 잡아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김성태 대표가 발표한 혁신안에 보면 중앙당 축소, 그래서 당직자 구조조정하겠다는 그러니까 당직자 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자르고 그 돈 아껴서 원내 중심정당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 당직자들이 일을 쓰겠다고 못 하겠네요. 그런 상황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문자 한 통을 못 받아요. 그 여의도 떠난 적이 있으셨나요? 천막당사는 기억나고. 천막당사. 예, 그때는 저는 뭐 정치권하고 먼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2004년도에 당사를 천막당사로 옮기고 그때 이제 당사도 매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당원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그때 천안에 그 연수원? 당시 큰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에 당원 연수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단합을 다졌었는데 그때 연수원도 같이 매각을 했죠. 그래서 국고 혼납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뭐 그동안은 이제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것도 돈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그 세가 비싼 여의도를 떠나서 영등포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네. 그 농협 그 공판장 쪽에도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네. 저는 2012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청과물시장 옆에 공판장이었습니다. 당사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여의도로 다시 왔고. 예, 여의도의 건물을 샀죠. 추미애 대표 때.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양쪽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조물주 위라는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건물이 크지 않죠. 네.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월세가 2억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1억. 1억이 조금 넘었다. 1억 조금 넘으면 2억이라고 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그 당사를 사게 된 계기가 최재성 의원이 총무본부장 할 때부터 검토가 됐다가 이제 그 후 총장이 한 건데요. 그 월세를 다 계산하면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기획하면 그 월세를 가지고도 은행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산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세 계산하면은 당연히 사는 게 낫죠. 근데 살 목돈이 없으니까 새들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당 융자 재정은 받아서 각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좀 바로 또 여기서까지 팽당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되도록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홍준표 대표님 진짜 멘탈 갑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그 미국행 올랐는데 추석 전에 돌아올 거라는 알비백을 또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영남 의원님? 추석 전에 돌아오면 한 2달 정도 미국에 머물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를 조금 길게 가는 수준입니다. 어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외유를 떠났다 그러면 적어도 뭐 그게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그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2달 그냥 휴가 길게 가는 거로 봐서는 글쎄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진 외유라기보다는 위장 외유 쇼라고 봐야 되나요? 너무 짧아요, 기간이. 근데 그 자유한국당 쪽이나 안철수 대표 쪽 보면 미국 가서 몇 달씩 있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 뒤 2시부터 이제 여의도 일대
커피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전 의원이죠. 뭐 네. 또 자기 밟힌다고 하고 독일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독일로 가신대 이번에는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네. 2시에 뭐 확실히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2달에 오겠다고 한 건 사실상 참패의 책임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참패한 것도 홍준표 대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원인을 딴 데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안보 동맹에서 이익 동맹 뭐 그렇게 넘어오는 과정이다라는 인식 등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도 네. 역시 박한 점수를 주면서 이것이 곧 잘 안 저는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한반도 평화의 이 북미 관계는 저는 풀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최소한 남북 간의 교류가 되기를 전 국민이 바라는데 자유한국당 일부 특히 홍준표 대표는 이걸 계속 위장 평화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도 참패를 안 받아들인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는 뭐 예.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이 안보 이슈에 있어서 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당대표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에 보여준 모습이 민주적인 공당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거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안보 이슈가 당시 뭐 미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 뭐 세 나라의 협공을 받아서 내가 밀렸다? 아니 안보 이슈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예견했던 대로 돌아가더라도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네. 그 그렇게 분석까지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벌써요? 예, 지금 1시 네. 40분이 넘었습니다. 예.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고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